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설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가즈오 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입니다. 이 저자의 이름이 일본 느낌이 나죠. 저자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영국으로 국적을 바꾼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이 이시구로고 이름이 가즈오예요. 근데 영국식으로 이름이 먼저 나오는 표기죠. 가즈오 이시구로. 태어난 곳이 어딘가 봤더니 일본의 나가사키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바로 그곳이죠. 1954년에 출생했다고 하니까 원폭이 떨어진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 작가의 아버지가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돼서 6살 때 영국으로 건너갔고, 나중에 결국 이제 이민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꾸준히 영국에서 살면서 작가로 활동해 왔고, 지난 2017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작가입니다. 책은 작가가 노벨상 수상을 한 뒤로 첫 번째로 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이름이 어딘가 좀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작가의 책을 읽어본 기억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의 원작 소설 작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었던 Never Let Me Go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책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는 것도 꽤 즐겨 합니다. 영화 리뷰도 한 1000편 정도 올려뒀었는데 그 중에서 추천 영화가 한 40편 정도 됩니다. 그 영화가 바로 그 추천 영화 중 하나죠. 그러니까 그 영화의 분위기랑 오늘 소개하려는 이 책의 분위기, 이 소설의 분위기가 어디인지 모르게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감성적으로 인물들과 사건들을 묘사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묘사하는 인물의 주변의 정황이 이렇게 밝혀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이제 좁게 손전등으로 비치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그 시야가 넓어지는, 그러면서 일의 전모가 드러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작업이 아주 노련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질문들을 던져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수작인데요. 그 영화도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보실 만한 작품이죠. 이 작품의 중심 인물, 중심 캐릭터는 AF입니다. AF가 뭐냐면 Artificial Friend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 친구 정도로 번역했을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한글 표기로 그냥 AF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F는 인공지능 로봇이죠. 그 주요 타깃은 어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이 AF들이 소녀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아마도 그 자연스럽게 친구로 느끼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죠. 이야기는 그런 AF를 판매하는 한 판매점에 전시되어 있는 클라라라는 이름의 AF로 시작됩니다. 이 책을 보면 이게 3세대 AF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되면 모두 그 AF마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클라라는 그곳에서 자신을 데려갈 사람을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매장 안쪽에 있다가 점점점 앞으로 나와서 마침내 이제 쇼윈도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클라라라는 AF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일을 매우 즐긴다는 점입니다. 쇼윈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그걸 AF식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간을 마치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나누어서 인식을 하는 뭐 그런 서술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장면들,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그냥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근데 그 익숙한 장면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걸 인공지능이 세상을 보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라는 고민으로 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눈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장면들이 꽤 특별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좋은 작가들이 할 수 있는 묘사법이죠.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좋은 작가는 단순히 사건들만 쭉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들, 상황들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가는 아주 훌륭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곳을 지나가던 조시라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결국 클라라는 바로 이 조 씨네 집으로 가게 되죠. 이 사이에도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조 씨는 몸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클라라는 그런 조 씨를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 인공지능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좀 확실치가 않지만 아무튼 이 소설 속에 묘사되는 인공지능 로봇 클라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인공지능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그런 식으로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우선 마음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해야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 마음이란 단어가요. 근데 정작 그게 뭔지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행동 같은 거를 보고서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겠거니 하면서 유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어떤 인공지능이 사람과 꼭 같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소설은 그렇게 AF인 클라라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물씬 주면서 진행됩니다. 자,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왜 구분이 안 되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면 알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우리 몸의 일부를 기계로 대체하는 이걸 사이보그라고 부르죠. 그런 사례들도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신체의 기능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보그적 처치가 신체의 절반 50%를 넘어간 상태에도 우리는 인간이라고 계속 그 대상을 부를 수 있을까요? 뭐 60%나 70%를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비율보다 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뇌 같은 부위가 인간의 것인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필 부상의 부위가 상처의 부위가 뇌 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행히 생전에 뇌의 기억을 데이터화하는 성공해놨고 그 데이터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연산장치에 이식된 채로 사람 몸에 적용이 된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질문들은 한없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과학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 나아가 저는 신학자들도 여기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미 마음을 가진 것 같은 안드로이드형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이 작품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침 동물원에 갔는데 이 앞에 코끼리와 저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펜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작품 속의 클라라가 조씨를 걱정하면서 고민할수록 그리고 그 고민이 평범한 어른들이 할 고민보다는 딱 그 또래 소녀들이 할 만한 수준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안쓰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 기계에 이런 감정이입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 지금도 이거랑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려동물에 관해서 특별한 감정을 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에게도 마음이라는 게 있을까?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사실 제가 예전에 이런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몇몇 분들이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와서 되게 단순한 논리로 대답을 하려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작품은 바로 이런 흥미로운 고민들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작품 속에 묘사되는 당대의 그 시대의 양육 내지는 교육에 관한 관행이 흥미롭습니다. 일단 조씨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이 향상이라는 걸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이 향상이라는 건 아마도 일종의 유전자 조작술 같은 시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아이의 어떤 신체적인, 지적인 탁월함을 위해서 하는 시술이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향상 시술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작품 속 조시의 친구인 릭이 그런 예인데요.
릭은 향상시술을 받지 않아서 조씨나 조씨의 친구들과 좀 관계가 미묘합니다. 시술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비용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의 인위적인 개입을 반대하는 개인적인 신념에 근거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작품 속에서는 정확하게 그려지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향상 시술을 받은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집에서 교육을 위한 기구를 통해서 개인 수업을 받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AF라는 존재가 필요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일부러 그렇게 향상된 아이들끼리 모여서 관계를 맺는 교류 모임이라는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것 같고요. 아이에겐 친구가 필요하니까 AF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참 아이에게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제거한 다음에 그런 기회를 없애버리고 이제 일부러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를 만든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잔뜩 먹어서 살이 쪄놓고서 살 빼겠다고 또 돈 들여서 운동하는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 작품 속 클라라가 필요했던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이건 너무 큰 스포일러라서 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조씨가 아팠다는 사실이죠. 이 조씨의 집 분위기는 생각보다 묘하고 이게 다 복선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가 꽤 충격적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결말이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러면서도 이 작품 속 세계관에서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끝날 만하다 싶은 그런 개연성을 갖춘 결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그 결말도 조금 씁쓸한, 안쓰러운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에 앞서서 클라라가 저지른 엄청난 일 또한 범상치 않은 사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더 말했다가는 이 작품을 직접 읽으시는 재미가 사라질 테니까요. 간만에 굉장히 재밌는 소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흔히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들 하면은 그런 분들이 쓰는 글이 굉장히 난해하고 무겁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쓴 가조 이식으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읽히면서도 굉장히 어떤 나름의 정서와 고민들, 그런 질문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달에는 소설 한번 읽어볼까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전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 읽고 나시면 이 영상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더 고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